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불임명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재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는 뭐 공의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제일 야당의 대표가 보자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도 찝찝습니다. 익십.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당초 4월 1일 사실상 오늘 오전에 있던 국무회의까지 당신 임명해라. 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건데 차일피일 피하면서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제안도 걷어찬 거기 때문에 나는 마은혁 임명하지 않겠어라는 우회적인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헌을 저지르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필요한 거고 맞아요. 네. 예, 동시에 저는 탄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선고에 예, 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한덕수, 최상목 뭐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다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야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공수처에서 직무유기로 입건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 채권을 하필이면 작년에 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공분 특히나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시점에 맞물리면서 굉장히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원부 기자. 네. 그게 이제 그 공직 후보자 검증도 저도 뭐 꽤 했었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저 국회에 있을 때는 또 이제 정기적으로 재산 공개를 하니까 근데 그분들 보니까 이게 한편에 일각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대중들의 정서랄까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서 이제 돈은 뭐 챙겨 먹고 이거 한다 그런 뭐 편견 아닌 편견인데 그거를 확인시켜 준 게 최상목 부총리 사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때 검증들을 보면 아 이분들 재산 관리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뭐 그분들이 사놓은 주식 요 종목만 펀드로 구성하면 뭐 어떻게 히트를 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중요한 차이가 이제 돈이 없죠, 근데. 돈이 따라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아 근데 이게. 돈이 있는 2억이 없네. 2억이. 5천 원씩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2억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운 의원이었나요? 이게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제 지금 좀 상향됐다만 저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씩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재산이 상당하시거든요. 전에 이제 저 남편도 이제 교수시고 원래 시아버지도 정치인이시고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5천만 원씩 한 뭐 은행이면 은행 뭐 이금융권이면 이금융권 5천만 원씩 쫙 이렇게 현금을 해놓은 거고 돈이 많으니까요. 아, 네.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들었고요. 지금 뭐 사회부 나갔을 때는 저기 기사도 그런 걸 썼었는데요. 검사님은 서학개미 이래가지고 보면 그분들도 뭐 우리 잘 아는 뭐 엔비디아 저 애플 외국 주식. 뭐 테슬라 네. 이런 걸 쫙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만 잠깐 했었어요. 욕하지 말고 배웁시다. 예. 이런 게 들었어요. 이런 아니 진짜 근데 처참한. 저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경제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율 방어를 해야 되지 환율로 돈 따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역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치솟는 환율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고 오늘 풀릴까 내일 풀릴까 이런 와중에 자기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무슨 딸이 외국에 유학하고 있어서 유학비 때문이고 그거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뭐 몇 천만 원 수준이다.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태가 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환율을 방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12월 4일 날 그 계엄이 선포되고 F4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논의를 한 겁니까? 그것도 조사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소위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저도 취재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내 대학 안 보내요. 예? 전부 해외 대학 갑니다. 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야, 국내 대학 어떻게 가? 고등학교도 대학 여기서 안 보내요. 너무 저도 정치인들 꼽으라면 너무 많거든요. 아는 네. 사람들.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맨날 엉망이니까 차라리 미국 시장을 가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면서. 경제부총리씩이나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46억을 벌었잖아요. 배우자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전체 900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의 5분의 1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날마다 가난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돈 따고 있었어요. 그것도 뭘로? 환율로. 이거를 그냥 보고 배웁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자조 섞인 그리고 좀 너무나 허탈하니까 웃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준엄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 심판하고 따져 예. 물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제 이번 주에서 국회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긴급 현안 질의 때 최상목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재위원들이 작심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혼내주겠다. 예. 근데 기재위원장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임위 회의가 안 잡히는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작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 요거 제가 어. 좀 취재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경제 프로 아니라서 제가 자조적으로 배우자 했는데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이제 투자자문 회사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전화 싹 돌려봤어요. 이게 정확한 상품이 뭐냐면 미 국채 만기 이제 30년짜리인데 맞습니다. 2050년 8월 15일 날 만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T 1.1375라고 표면 금리가 1.375라는 그 미국 채권이에요. 장기 우량 채권이라는데 이 채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나는 이 T 1.375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니라고 했을 때 대부분 첫 반응이 이거예요. 이거는 선수만 사는 거다. 아, 일반 진짜요? 사람들은 어. T 1.137을 어떻게 합니까? 나 처음 들었어. 예, 처음 들었죠. 네. 사실 우리만 무지랭이에요. 이렇게 최상목이 이렇게 뒤에서 땅 파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알채권이라 그러거든요. 알채권. 예, 정확히 뭐냐면 보통 채권을 투자할 수 있어요. 네. 부자들은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코인과 채권. 그 위험 대비 3대 3대 3 이렇게 놓고 시작한 거 맞아요. 네. 맞는데 고위공직자라서 투자하지 말란 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채권은 보통 사람들은 ETF 냈거나 펀드에 넣어요. 미국 채권 잘 모르니까. 네. 그렇지. 뭉탱이로 지수에 따라 넣죠. 근데 요거는 우리로 보면 필리핀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LG엔솔 딱 이것만 산 거야. 필리핀 정확히 재무장관이 짚어가지고. 네. 그렇죠. 한국 만기 채권 물론 팔리지도 않겠지만 지금 최상목이 이 지경 해놨으니까 딱 커버서 산 거예요. 그거를 1억 9천만 원치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본인의 지금 두 가지인데 이해충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사실상 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렇지. 환율 방어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재부 장관. 그러면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맞아요. 네. 투자자문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우리 외편기금 끌고 와서 환율 방어에 12조를 썼습니다. 맞아요. 네. 전체 국가 세금 12조를 썼다고요. 그거 다 날라갔어요 지금. 환율이 왜? 윤석열 지난번에 계엄할 때 1300 후반대 뚫었다가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거예요. 어제 1472원 찍습니다. 맞아요. 16년 네. 만에 최고치. 환율 방어에도 환율을 밀물썰물 같은 거라서 방어해도 또 올라와요. 그럼 그때 사라진 돈은 달러 누가 줍니까? 그렇지. 환율 내려가면 다시 줘요? 안 그래요. 그 공중분해된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미국의 미래에 베팅한 사람이에요. 자기 통장에 돈 쌓이게. 그래서 이게 삼중수익. 제가 오늘 짧게 요거만 경제방송이 아니니까 첫 번째 이정재 올려. 이정재 보니까 멋있다. 야. 좀 있어 보입니까? 빠져들어. 많이 네. 했어요. 이 T1.37은 여러분께서 알아두세요. 요건 삼중수익인데 뭐냐면 첫 번째 채권은 연준의 금리 인하 반대 방향으로 가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인하하면 어제 금리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금리 높은 상품이 값어치가 높아져요. 첫 번째 여기서 수익을 얻고 왜냐하면 정책 방향에 연준이 내려간다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이건 오케이. 공부 좀 유튜브 많이 봤네. 어제 경제 유튜브. 네. 윤석열은 맨날 그거 유튜브 보더니 최상목은 집에 가서 경제 유튜브 경제 하면. 유튜브 봤구나. 네. 좋아. 3% 많이 봤나 보네요. 좋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채권 사려면 달러로 사야 돼요. 달러. 그냥 계산해 봅시다. 환율. 내가 지금 이걸 살 때 1달러당 1,000원일 때예요. 자, 샀어. 근데 나중에 1달러에 그냥 채권은 그대로고 채권 가격이 그대로 1,400원이 된 거야. 네, 1,500원이 네. 됐어. 네. 자, 팔면 환전하면 500원 벌죠. 그렇죠. 환에서 50%의 이익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환율이 오른다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산 거죠. 베팅은 우리 같은 사람이 베팅을 하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올리면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버틸 줄 알고 한 거야? 내지는 사전 모의. 야. 환율 방어에 외평 기금을 쓸 수 있는 최고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 돈 2억 원에서 몇 프로 먹자고 12조를 쓴다? 저는 최상목이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싶어요. 네. 믿고 싶은데 인간의 마음속은 모르는 겁니다. 특검을 해봐야 돼요. 네. 이건 밝혀봐야 되는 거고 계좌를 투고 언제 거래했냐. 그래서 아직도 최상목이 이 채권을 산 시점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작년 4월에 한번 털었어요. 채권을 털고 또 산 거야. 또 또 샀어요. 네.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나쁘다는 거지. 일단 산 시점을 알아야 환방을 어떻게 해서 환율 차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때려드릴게요. 제가. 네. 예, 제가 국회 가서 네. 때려드릴게요. 너 얼마 먹었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정주. 요거 짧게 이정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미국 주식은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거든요. 네. 주식 하잖아요. 주식 세금 20%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로 1,000만 원 벌었죠. 세금 20% 떼고 와야 돼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거든요. 채권 없습니다. 오. 채권은 이자 수익에 대해만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채권을 오늘 시점에 팔면 이 수익이 그대로 최상목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채권 연준의 금리를 채권 자체의 가격, 두 번째 환방어, 세 번째 절세까지 3연타 치고 있었어요. 이 계엄 동안에. 야. 아 최상목 부총리 제가 그 직업을 추천드릴게요. 채권 왕이네. 월가로 가세요. 빌 그로스 제쳐봐 한번. 네. 월가로 가라. 저한테 월가 120년 역사의 최고야. 개미 네. 털어먹는 최적의 직업을 찾았어. 그러니까, 나이 네. 50 먹고 직업 찾았네. 가세요 월가로.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보게. 대신에 기재부 장관 내려놓고 감옥은 가셔야지. 그치, 감옥 가야지. 감옥 복무하시고 가세요. 공안 검사 출신의 두 분으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4.2 재보선을 앞두고 정한보 기자 네. 또 부정선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관심을 안 두고 있어가지고 뭐 몰랐었는데 이분이 원래도 저 전도사셨나요? 그래, 부정선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니, 네. 부정선거 네, 말고 교회도 실제 교회도 네,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네. 예. 장로인가 맞아요. 뭐 그럴 독실한. 거예요. 네. 그 시험 봐서 아마 전도사하고 그때 제가 그때 알기로는 아마 전도사가 됐어요? 사법연수원에서도 교회 가는 거 뭐 빼먹지 않고 하고 뭐 음.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그 전도사뿐 아니고 이제 부정선거의 전도사신데 지금 뭐 이제 나름 제기를 했는데 지금 뉴스가 여기 파묻혀가지고 이걸로 아니 왜냐면 이게 28, 조금 29일에 많습니다.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네. 또 그거 두고도 이제 부정선거다고 지난 하면서 토요일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주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하루 이틀 장사를 해야지. 아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래서 도대체 네.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근데 뭐 수많은 기자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해서 네. 얼마나 많은 그 고발 사회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이 다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의제 설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아무런 것도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라도 얘기를 해야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 전직 총리, 전직 법무부 장관 시기나 했던 네. 황교안이 또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 한 줄 기사가 나니까 존재감도 띄우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비즈니스적 성격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제 그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40년 직위, 윤석열의 40년 직위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렇죠. 네. 목 놓아 얘기했어요. 국회 나와서 없다고. 자기한테 좀 물어봤으면 얘기를 잘해줬을 텐데 자기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안 네. 물어봐가지고 섭섭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이제 다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황교안식 이런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네. 다만 저는 이게 지금 교회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것과 연계돼서 부정선거를 무슨 종교처럼 저렇게 신봉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저는 이걸 좀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취재편이 좀 초창기에 그러니까 출연하셨다면서요. 출연을 네. 했어요. 네. 그랬는데 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취재 편의점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예. 아니 이분은 그러니까 전직 총리고 전직 장관이니까 이제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사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는데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분은 현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독립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위의 수장인데 이번에도 봤더니 그 대규모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자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냐? 불평등, 차별, 국가폭력
이런 용어를 빼거나 수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한부 기자? 예. 근데 이분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그 박근혜 파면 당시에 그 파면에 가담한 이제 헌법재판관이었죠. 맞아요. 네. 그것만 보면 이제 뭐 검사 생활도 오래 했고 뭐요 헌법재판관에서 상식은 통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완전히 막가는 식으로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불평등, 차별, 국가폭력 이거 빼면 사실 인권위 보고서에 들어갈 말이 없는데 그래서 왜 이럴까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예전에 사회부 있을 때 주로 이분 취재했던 이제 후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마 좀 발끈하는 트리거가 아마 이분이 아마 종교 쪽에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저 황교안 황교안. 비슷한 분하고도 이력이니까 비슷하죠.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차별 요 얘기 나오면 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할까봐 보고 아예 그런 단어부터 이제 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두 분 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정부의 최대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거기 2차장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밑에 그 공안 검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수사 부서의 책임자인 거예요. 중간 간부. 그러니까 그런 책임자를 공통적으로 했고 그런 이력을 가지고 나중에 검찰 안에서도 차관급인 검사장 직위에도 올랐고 그 이후에 또 정부의 발탁이 돼가지고 뭐 장관이고 장관급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출발점이 공안 검사라는 거. 이런데 그런 게 얼마나 그 과거의 그런 시국 사건을 처분하고 할 때 이들이 과연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렸을지 판단을 했을지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의문 부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즘 작태가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다가오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의 그러니까 사법부의 만행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생각 자체가 고루한가에 대한 것을 정말 이제 통절하게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조사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세상에 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권운동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눈 비오는데 그 추운데 단식농성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안창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수자, 여성, 차별받고 박해받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보호하자고 지금 그러니까요. 총대를 메고 메고 자기를 장관급 인사에 앉혀준 오로지 그 윤석열에 대해서 보훈하겠다라는 결심만 하고 이런 작태를 범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인권위원회 간판을 떼버려야 된다. 그런 데가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마찬가지죠. 도처에 그런 기구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차제히 저는 윤석열 이 내란이 이번 주면은 종결이 되겠지만 종결이 된 이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검찰개혁, 그다음에 법원개혁, 통칭해서 사법개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을 통해서 검사와 판사가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이 아니다. 당신들 똑같은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까지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만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입직하는 그 순간부터 특권계급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을 하고 평생 특수계급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인식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행태를 범할 때 우리가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그냥 뭐 누가 할머니가 써줬나 보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가 지금 오판을 하고 맞아요. 이런 네. 사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촘촘하게 개혁 과제들을 세워서 밀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가 이런 네.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듭니다.